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구약 중간사 연대기 제8강 하스모니안 왕조의 성립, 수립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잠깐 정리하면요. 사실 요나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나단 하면 뭘 떠올려야 됩니까? 줄타기하고. 그렇죠. 줄타기의 명수다 했습니다. 줄타기의 명수. 줄타기를 하려면 탈 수 있는 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딱 마침 그때 셀레우코스 왕조, 그러니까 이 시기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셀레우코스 왕조 안에 극심한 내분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틈을 딱 노려서 요나단이 이리 있었다 저리 있었다 하면서 가장 자기에게 유리한 것들을 여러 가지를 얻어냈다. 탁월한 협상가로서의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이제 협상을 잘했던 요나단인데 그 마지막 한 번이 이제 잘못된 줄을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뚝 떨어지고 말았죠. 결국 그렇게 이제 요나단이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게 되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 리더십을 이어받은 것이 몇 번째 형입니까, 시몬은? 6번째. 예. 근데 이런 것까지 다 아십니다. 왜 반점을 못 맞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까지 다 아시는데. 예. 둘째 형이었던 시몬이 그 통치를 이어받게 되죠. 시몬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이제 줄을 이제 타기 시작합니다. 트리폰에게 이제 죽었기 때문에 트리폰의 반대의 힘을 모으고 있었던 데메트리오스 2세 쪽에 이제 서게 되죠. 데메트리오스 2세랑 시몬이 연합해서 결국 트리폰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7세에게 이제 죽게 되죠. 그러고 나서가 이제 문제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투자행을 할 때는 데메트리오스가 뭘 약속합니까? 세금을 아예 면제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끝나고 보니까 여기서 교재 하나 오태가 나옵니다. 42페이지에 그 맨 마지막 문단에 디미트리오스가 아니고 디오도토스입니다. 디오도토스 트리폰을 가리키는 얘기입니다. 이거 고쳐주셔야겠습니다. 디미트리오스가 아니라 42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디미트리오스가 아니라 디오도토스 좀 고쳐주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리폰이 죽고 나니까 데메트리오스 2세 이후에 이제 그 이어받은 안티오코 7세가 가만 보니까 쟤네한테 세금을 면제시켜주는 게 좀 아까워요. 그래서 세금 좀 내 했더니 시몬이 다는 못 주고 요만큼은 줄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서로 싸움이 벌어지는데 시몬이 이걸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력으로서 그것을 막아냈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배워볼 연대는 기원전 142년부터 104년까지입니다. 약 140여 년 동안의 그 이야기를 오늘 이제 40여 년 동안의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가면 벌써 이제 연대가 100년대 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100년 전쯤, 1세기 전쯤 있었던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쯤 되면 이제 거의 신약 성경에 나왔던 그 사회적 배경이나 문화 같은 것들과 이제 거의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미 이 시기에 이제 거의 그런 것들이 완성돼 버리는 시기죠. 오늘 주요 인물은 시몬, 그리고 그의 아들이었던 요한 힐카노스,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테아가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우리가 흔히 클레오파트라 테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어저께 관해서 이제 어떤 분한테 물어봤더니 좀 이렇게 수동적이고 좀 불쌍하기도 하고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리저리 뭐 그런 느낌을 떠올리던데, 그래서 오늘 예습을 이제 해보신 분들은 조금 다른 인상을 받았을 겁니다. 클레오파트라 테아가 상당히 적극적인 어떤 그 의지가 충만했던 어떤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이 아주 심상치 않죠. 클레오파트라라는 게, 그러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에는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이 이제 보통 이제 왕실의 왕녀들에게 이제 붙여주는 이름들인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그 왕과 그의 아내가 공동 통치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됐던 이유는 왕도 왕족이고 왕비도 왕족인 거죠. 그렇게 둘이 결합함으로써 어떤 왕권을 조금 더 강력하게 만들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그러니까 여성들도 최고 통치자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냥 드물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 동네 여자들은 다 그거 보고 배운 거예요. 자기 할머니, 자기 어머니 다 와가지고 이렇게 휘두르고 다니는데 나라고 못해 이런 느낌들이 이제 많이 강한 거죠. 우리가 흔히 고대 세계 여성의 지위가 상당히 낮았다고 생각들을 하는데, 물론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낮은 게 사실인데
그렇지 않은 여인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하스모니안 왕가에서도 나중에 여왕이 한 명 등장합니다. 이 하스모니안 왕가에서도. 근데 그에 대한 평도 제법 괜찮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꽤 어떻게 알파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이렇게 힘있게 막 활동하는 그런 여자들이 제법 많이 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헬레니즘 제국 시기였습니다. 자, 내용 밑에 인물 소개들 한번 읽어보셨을 것 같고요. 44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4페이지, 교재 44페이지 좌측 상단에 보면 박스에 마카비상 14장 41절 인용해 놨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유다 국민과 사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시몬을 영구적인 지도자 대사제로 삼는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제 언뜻 계속 말씀드렸지만 시몬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뭡니까? 일단 정치적인 지도자입니다. 통치자, 행정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군대를 통솔하는 최고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라는 직분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가지면서 그 나라를 다스리면서 실력으로 세금까지도 내지 않을 수 있는 어떤 위치에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기에는 이제 이 유대 지역이 사실상 독립을 한 것과 거의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마카비 왕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또는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부르는데 하스모니안이라는 말은 아사모네우스라는 조상의 이름을 딴 거죠. 보통 이제 그렇게들 많이 하면 동양 쪽은 나라 이름을 보통 정합니다. 나라 새로 세우면 당인이, 송인이, 고련이, 신라니 이렇게 나라 이름을 세우는데 이쪽에서 서양 쪽에서는 나라 이름 그렇게 세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누구 왕조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왕조라는 말은 앞에 그냥 사람 이름 들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건립한 최초의 왕의 조상 중에 한 사람, 그래서 누구누구 왕조 그런 식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도 이 시기에 있었던 페르시아를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부른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들 나십니까? 네, 그랬었습니다. 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케메네스가 사람 이름입니다. 네, 그 사람 왕조라는 얘기죠. 그 사람 왕조. 페르시아도 사실 정확히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원래 살던 곳이 파사르라는 땅인데 그 동네에서 온 사람들 그냥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멋있게 딱 정하고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사모네우스인데 거기에 히브리어로 정관사가 하입니다. 하. 예, 하. 그래서 하사모네우스래죠. 하사모네우스인데 하사모네우스가 되는 거고 하스모니안하고 하면 이건 이제 영어식 발음인 거죠. 이제 그걸 영어식으로 읽은 게 이제 이런 이름이죠. 뭐라고 불러도 상관이 없는데 이때부터는 거의 왕조가 성립이 된 거고 당연히 그 왕조가 세워졌으면 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왕은 누구겠습니까? 시몬이 임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 보면은 마카비경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해왔던 그 마카비 가문이 이제까지 해왔던 그 오랜 투쟁의 결과로 우리가 이 정도의 삶을 얻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에 어떤 공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이제 왕으로 올리게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권한을 세습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세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면 이제 완전한 세습 왕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 보면 단서조항이 하나가 붙는데 뭐라고 붙냐면 진정한 예언자가 나타날 때까지 영구적인 제사장으로 삼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런 단서조항이 붙느냐? 이 시몬이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 왕이자 제사장 자리를 맡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왜 뭘 불편하게 여겼습니까? 사독 구별이 아니에요. 그렇죠. 왕은 네가 하면 되는데 대제사장 같은 경우는 네가 할 자격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누가 그랬겠습니까? 하시디임이라고 불리는 율법에 아주 준수에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여겼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반발을 어느 정도 조금 누그러뜨리기 위한 양보 구절이죠. 그런데 진정한 예언자가 누군지 누가 압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은 양보 구절이긴 하지만 유명무실한 구절이고 이때부터는 그냥 세습 왕조가 세워졌다. 그래서 마카비 왕조의 첫 번째 왕은 시몬이라고 보통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제 시몬이 마카비 왕조, 이제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치를 시작을 하죠. 가만 보니까 이제 나라의 왕이 되면 뭐부터 하고 싶을까? 이제 가만 보니까 일단 세력을 좀 넓히고 싶은 마음이 좀 들었다 봅니다. 가만 보니까 지금 북쪽으로는 누가 있습니까? 북쪽으로는 셀레우쿠스 왕조가 살아있죠, 여전히. 예, 네 분이 몰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셀레우쿠스 왕조가 북쪽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갈 데가 어디냐면 서쪽은 바다고, 예, 남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동쪽은 황량한 땅이니까, 네,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시기 남쪽에 누가 살고 있었냐? 이두메라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두메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두메가 에돔족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에돔족이 이두메면 그리스식으로 읽은 겁니다. 에돔을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이두메라고 읽습니다. 네. 이두메족이 이제 여기 살고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원래는 그 좀 더 밑에 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면, 예. 아, 너무 많이 갔네요. 네. 네. 원래 이제 에돔족 하면은 아라비아 반도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벌써 오래전에 유다가 멸망돼 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더 살기 좋은 땅으로 북상을 했던 것 같아요. 오랜 시간에 천천히 걸쳐서. 그래서 에돔족이 원래 좀 더 남쪽에 살고 있다가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오면서 이제 이두메라고 불리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스모니안 왕조의 시몬이 가만히 볼 때 저 이두메족과의 어떤 관계를 개선을 하든지 쟤네를 뭐 어떻게 하든지 뭔가 양당 간의 결정을 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가 선택한 건 뭐냐면 그쪽의 유력자의 자제를 자기 사위로 삼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제 사위로 삼았던 이 사람이 누구냐면 프톨레마이오스입니다. 그리스에서 흔한 이름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그래서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인물을 자기 사위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여리고 인근의 한 요새에 보내서 거기를 지키게 만드는, 그러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건너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막아내는 어떤 그런 위치의 방어 사령관에 임명을 합니다. 자기 사위를.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야심이 꽤나 컸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그 장인인 시몬이 가지고 있던 그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계략을 세웁니다. 그래서 여리고 근처에서 자기가 머무는 그 요새 근처에서 큰 파티를 열어가지고 시몬하고 시몬의 아들들, 처남들이죠. 예, 다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술을 진탕 먹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술 조심해야 됩니다. 술을 진탕 먹이고 정신 못 차리고 해롱해롱 거릴 때에 시몬과 시몬의 두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예, 죽여버립니다. 네? 네, 그렇죠. 예, 사위를 잘못 불렀습니다. 예, 따님 둘 계시는데, 네. 네, 우리 김현남 권사님 오는데 좋은 사위 맞으셔야 됩니다. 네. 그렇죠. 이 사위를 주고서 이제 전혀 의심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네, 이제 뭐 사위 뭐 가져오기니까 전혀 의심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거기서 이제 죽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프톨레마이오스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네? 수도를 정적 제거. 네, 정적 제거도 해야죠. 수도를 우리나라에도 이제 예, 쿠데타를 일으켰던 두 명의 장군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박정희하고 전두환하고 둘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한밤중에 보통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는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가장 먼저 한 게 뭐였는 줄 아십니까? 네, 이제 군대를 몰아가지고 뭘 합니까? 얼른 이제 아니야. 아니,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건 생각하기엔. 네? 누구요? 감동을 하고 인정. 뭘 장악합니까? 그거 뭐라고 해야 돼? 저한테 뭐라고 물으시면 저는 대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네. 방송장악. 네, 방송 장악은 이제 사실 이제 그 초반에 해야 되는 조치들 가운데 하나인데 그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최고 권력자들을 사로잡든지 죽이든지 어쩌든지 하고
그것들이 나올 수 있는 그 지역을 장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탱크 몰고서 여기저기 뭐 어디 광주, 부산 내려간 게 아니에요. 어디만 공격하냐면 서울만 공격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서울 북쪽에 그 구도성, 청와대 있고 뭐하고 있는 거기만 공격하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헤드를 장악하고 있으면 그냥 죽은 듯이 그냥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방송 장악해서 이제 뭐 하고 이제 후속 조치들이 이제 이어지는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그겁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에서 쿠데타 일으켰을 때는 가장 먼저 잡아야 될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나 총리 그리고 국방부 장관 정도 또 산부 요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핵심이 있는 모여있는 그 사람들을 잡아야 돼요. 이건 기본입니다. 쿠데타 성공을 위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거기서 빠져나가서 정통성 있는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빠져나가서 쿠데타에 반대되는 세력의 구심점이 되면 이건 진압을 하지도 못하면 이제 이건 오래 가게 되면 내전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 길게 갑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로서도 시몬과 그의 두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 다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당시 그 하스모니안 왕조의 수도로 여겨졌던 예루살렘을 빨리 가서 예루살렘을 장악해야 돼요. 왜냐면 거기 뭐가 있냐면 성전도 거기 다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꽤나 이제 귀족들도 수도 근처에 모여 사니까 거기를 장악해야 나머지 시골 마을들 뭐 지방 도시들은 그냥 따라오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은 가깝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오는 거 한순간입니다. 금방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톨레마이오스가 이렇게 이제 나름 계획은 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리고에서 일어난 이 사건 소식이 거기서 다 죽은 게 아니라 빠져나온 사람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사람이 재빨리 빠져나왔는데 이 사람이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다가 방향을 찾습니다. 게셀이라는 곳에 있는 시몬의 막내 아들, 죽지 않은 시몬의 막내 아들 요한을 찾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되게 큰 공 세운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이 사람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이 사람. 누군가 와가지고 게셀에서 저 예루살렘에 게셀에 있는 요한에게 저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소문을 정보를 전달을 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한이 여기서 게셀에 있던 요한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사실 이건 거의 그 지도 보시면 그 교재 45페이지 상단부에 나온 지도를 보시면 지도를 보시면 보라색으로 이렇게 길이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라색으로 이제 게셀 인근 지나서 이게 이제 해안길입니다. 여기 이제 고대 주요 도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왕의 대로라고 이 빨간색이 다 이제 주요 길들입니다. 또 하나는 뭐 예루살렘 인근으로 해서 뭐 베데리니 뭐 세게미니 뭐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 족장의 길. 크게 이제 주요 도로라면 이제 세 가지 도로가 있고 남북으로는 세 가지 도로가 있고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이제 작은 도로들이 여기저기 이제 많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여리고 교역로라고 불리는 길이 여리고로부터 저 해안도로까지 나 있었던 거죠. 예, 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게셀에서 예루살렘을 가나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나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거죠. 중요한 건 누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느냐입니다. 근데 요한이 머리를 가만히 쓰는 건 내가 지금 뭘 해야 될까를 생각을 했던 거죠. 아버지가 죽고 내 형들이 다 죽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여기서 겁을 먹었다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도망가는 길을 선택을 했을 겁니다. 거기서 뭐 힘을 모아서 후일을 또 모아야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요한은 여기서 승부사 기질을 발휘를 하죠. 이제부터 누가 예루살렘을 먼저 들어가느냐가 이 사건을 누구 쪽에 유리하게 만드느냐가 달려있다라고 거기서 이제 아주 탁월하게 판단을 합니다. 그럼 나름 계산을 했겠죠. 저쪽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으니까 사람도 모으고 막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누가 빠르겠습니까? 여러 끌고 가는 것보다 혼자 달려가는 게 훨씬 빠르겠죠. 그래서 소수의 측근들만 데리고 요한이 먼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는 거 누가 막습니까? 왕의 아들인데. 그 들어가서 왕의 아들의 자격으로 예루살렘을 금방 장악해버리죠. 이때 그럼 프톨레마이오스는 뭐하고 있었느냐? 시몬 죽이고 시몬 아들 죽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이 사건들, 자기가 저지른 사건들에 대해서 알리고 협조를 구하고, 야, 내 밑으로 들어와.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어느 쪽에 쓸 거야?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프톨레마이오스의 초반 판단은 잘못됐습니다. 빨리 예루살렘을 장악을 하고 봤어야 됐어요. 거기에 모든 게 정치적인, 뭐 종교적인 모든 권한이 거기 다 몰려 있는데, 경제적인 것까지 모든 힘이 다 몰려 있는데, 거기를 장악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다른 쪽을 생각을 했던 거죠. 뒤늦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가 생각을 하고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하는데, 예루살렘이 뭐 어디 그렇게 쉽게 함락되는 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배너 영화 보셨습니까? 배너? 네, 보셨습니까? 최근에 나온 것도 보셨습니까? 최근에 나온 것도 봤어요. 네. 네. 최근에 나온 건 너무 시시해요. 장로님 보셨습니까? 최근에 나온 것도 보셨습니까? 요번 못 봤는데 예전 거 나온 보셨어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명작이라고 이제 많이들 알려져 있는 영화인데, 저도 저 최근에 나온 영화, 예전에 나온 건 저 태어나기 전에 했던 거라서, 최근에 나온 영화 이제 봤는데, 제가 그 영화 보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고대 예루살렘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해가지고 그 모습을 한번 보여줬던 겁니다. 그 내용은 뭐 그냥 그랬고, 저는, 예. 근데 거기 보시면은, 그 마지막에 보시면 정말 멋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 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 그리고 이 동쪽으로 예, 절벽이 이렇게 막 나 있습니다. 네. 이걸 이제 그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들어 옆으로 쫙 보여줍니다.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쪽으로는 예, 깎아지른 골짜기가 이 밑으로 쫙 빠집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800에서 900m 되는 해발 800~900m 되는 산입니다. 되게 높은 산입니다. 그 위에 예, 성을 둘러싼 거죠. 여기에 이제 그 성전이 있고, 네,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가 와가지고 이걸 공격하려고 딱 봤는데 저게 쉽게 공격당한 성이 아니거든요. 더구나 프톨레마이오스가 뭐 어떤 군사적으로 뭐 탁월한 어떤 재능을 갖고 있었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판단을 보면 예, 쿠데타를 일으키고 나서 일단 저지르고 보는 어떤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사전에 뭔가 준비를 해가지고 착착착 그 순서에 따라서 뭔가 다음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막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때리려고 와 봤는데 이게 안 넘어가는 거죠. 함락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끄떡없는 거죠. 할 수 없이 다시 본거지인 여리고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전세가 역전됩니다. 와가지고 일단 한번 크게 치는 것을 딱 막아냈으니까 이제 힘을 모아서 요한이 여리고를 공격하러 이제 역습을 해서 되치기를 하러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싸움이 이제 어디서 벌어지냐? 여리고 인근의 그 요새, 원래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핵심 요새에서 이제 2차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앞서서 이제 파티한다고 다 초청한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시몬 죽이고 시몬의 아들들 죽었는데 시몬의 부인이 살아 있었어요. 인질로 잡고 있었던 거죠,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그래서 요세푸스의 기록에 보면 이때 그 프톨레마이오스가 그 요한의 누굽니까? 요한의 어머니 아니죠? 어머니입니까? 그죠? 그 요한의 어머니 시몬의 부인을 막 성벽에 넣고 막 고문을 했대. 너 여기를 공격하면 이 여자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면서 막 성벽에다 두고서 막 고문을 했대. 근데 이 어머니가 또 대단한 어머니입니다. 딸은 죽어도 상관없으니 그냥 공격해서 함락시켜라! 하면서 거기서 막 고문을 받으면서 막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요한이 차마 어머니가 그렇게 위해서 막 고문받고 막 그러니까는 차마 이 요새를 공격을 하지 못하고서 시간이 이렇게 계속 지연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해가 넘어가게 되고 그 이듬해가 안식년이었다는 거죠. 안식년이 되니까 안식년은 이제 전투를 벌이기에 적절치 않은 상황으로 여겨지는 해였단 말이죠. 그게 되니까 이제 무기한 그냥 휴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휴전이라는 게 처음에는 정신 바짝 차리고 서로 경계하고 있어도 이게 시간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하다 보면 점점점 경계하는 게 이제 휴전 상태에서 싸우지 않는다는 걸 양쪽이 다 알고 있으면 느슨해지게 되죠. 그래서 그 틈을 노려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요한의 어머니를 죽여버리고 도주합니다. 결국 이제 놓쳐버리게 된 거죠. 하지만 그 요새 자체는 이제 요한에게 결국 함락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이제 헤드가 사라져 버렸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요한이 시몬의 뒤를 이어서 이 지역에 일어났던 그 쿠데타를 진압하고 다시 이제 이 지역 하스모니안 왕조에
통치자의 자리에 2대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왕위에 오르면서 힐카누스라는 이름을 또 하나 취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요한 힐카누스라고 부릅니다. 요한 힐카누스. 이 뒤에 힐카누스가 한 명 더 나와서 이 사람은 요한 힐카누스 1세라고도 하는데 뭐 1세 뭐 굳이 그렇게 안 해도 그냥 요한 힐카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요한 힐카누스가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권을 장악을 하게 되고 즉위하게 되죠. 이게 기원전 134년입니다. 기원전 142년에 시몬이 왕으로 추대됐으니까 이게 채 10년도 못하고 비극적으로 사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제 보니까 힐카누스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우리 왕국의 가장 큰 위협이 누굴까를 고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굴까요? 네, 셀레우코스입니다. 왜냐면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7세랑은 이미 자기 아버지 시몬 때 한바탕 붙었던 적도 있어요. 근데 시몬이 살아있는 동안에 쟤네가 반발이 장난 아니구나 하고서 그냥 멈춰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공격 안 하고 그냥 이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시몬이 죽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셀레우코스가 다시 다른 마음을 퍼물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적절한 판단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힐카누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셀레우코스가 언제 다시 아버지도 죽은 마당에 언제 다시 공격해올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누군가랑 손잡고서 이걸 막아야지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럼 누가 떠오르겠습니까? 이 시기에 셀레우코스랑 막으려면? 네, 이집트 쪽을 잡아야겠죠. 네, 북쪽에서 내려오는 걸 막으려면 남쪽과 손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전격적으로 남쪽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8세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시기 이집트의 상황이 결코 평안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뒤에서 이제 한번 보게 될 텐데, 어차피 교재 나오게 될 텐데, 이 시기 이제 이집트는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예. 그럼 프톨레마이오스 8세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인 것 같죠? 네, 아닙니다. 프톨레마이오스 8세의 아버지는 프톨레마이오스 5세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6세와 8세는 형제입니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6세는 기억나십니까? 6세 사위가 누구였습니까? 발라스. 네, 발라스, 네, 등등등등이잖아요. 네, 등등등이잖아요. 이게 그 프톨레마이오스 6세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이제 왜 어떻게 죽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큰 부상을 입고 와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 다 기억을 하십니다. 네. 네. 대단하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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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그래서 이어받습니다. 근데 7세가 이어받았을 때 아버지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이 왕위를 누구랑 같이 하냐면 프톨레마이오스 6세의 왕비였던 클레오파트라 2세랑 같이 어머니랑 같이 공동 통치자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이때 어린 조카가 왕이 된 것을 보니 삼촌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딴 마음을 먹고 이쪽을 핍박하게 되는 거죠. 핍박하게 되는 거죠. 막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치고받고 하면서 막 조카 결국 죽이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이거 바로 다음 장에 나오는데 그냥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결국 막 치고받고 막 싸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여기 어딥니까 여기? 세상에 이렇게 선 하나 그어놓고 여기 어디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네 이런 말도 안 되는데 뭐 이 정도는 그려줘야지. 네. 네. 여기 어딥니까? 키레나이카. 네, 키레나이카. 네. 키레나이카. 신약성경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구레네. 네. 신약성경에 구레네 사람 시몬, 이 동네입니다. 키레나이카. 이집트의 서쪽입니다. 이게 예전에 프톨레마이오스 4세 때인가 결혼을 통해서 여기를 이집트 영토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자꾸 이 호시탐탐 노리니까 클레오파트라 2세가 그러면 너 키레나이카 죽게 거기서 살아. 그래서 여기를 줬어요. 그러니까 이 키레나이카의 통치자가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된 거죠. 그리고 본국은 프톨레마이오스
7세가 이제 다스리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촌이 그것만 먹고 가만히 있지 않는 거죠. 아, 좀 더 하면 저쪽도 내 거 될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7세를 죽이고 자기가 여기까지 다 먹어버립니다. 물론 이렇게 단순하게 끝나지가 않고 한참 이야기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설명하면 시간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결국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이집트를 다 지배합니다. 그러면서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클레오파트라 2세랑 결혼을 합니다. 사실 원래는 이렇게 다 형제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5세의 다 자녀들입니다. 예. 남매죠. 이렇게 남매끼리 결혼한 거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8세랑 클레오파트라 2세랑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결혼합니다. 예. 근데 이제 아직 족보에서 우리가 좀 알만한 사람이 또 한 명 나오는데, 예. 프톨레마이오스 6세의 아들이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프톨레마이오스 7세 딸도 있죠. 클레오파트라 테아. 딸이 또 하나 있습니다. 클레오파트라 3세가 되겠습니다. 네, 3세가 되겠습니다. 네. 클레오파트라 테아, 쿠틀레스. 네. 이거 아주 이 두 클레오파트라가 남북 왕국을 아주 손에 쥐고서 흔들었던 양반들입니다. 저기 뭐 플레이어스 7세 옆에 네. 그 두 개가 뭐라고요? 클레오파트라 테아, 태아 클레오파트라 3세. 3세하고 네. 이 두 딸이 프톨레마이오스의 6세의 두 딸이 클레오파트라인데 둘 다 클레오파트라인데 한 사람은 셀레우카스를 왕조를 손에 쥐고서 흔들고 한 여자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손에 쥐고 흔들었던 엄청난 여자들입니다. 이 두 여자들이 이제 다 나옵니다. 이제 다 나오는데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처음에 클레오파트라 2세랑 결혼을 해요. 네, 결혼을 해. 그래서 이제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한 거죠. 근데 얼마 후에 클레오파트라 2세를 제거해 버리고 그 다음 누구랑 결혼을 하냐면 자기 조카였던 클레오파트라 3세랑 결혼합니다. 자기 조카 클레오파트라 3세랑 결혼합니다. 이것도 역시 왕권 강화의 목적인 거죠. 왕족과 이제 결혼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클레오파트라마이오스 9세, 10세 뭐 등등인데 이 아들들을 이제 클레오파트라 3세가 이제 가만 보면서 자기 남편 죽은 다음에 삼촌이자 남편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지 마음대로 합니다. 이제 나오면 그때 설명드릴게요. 정말 네. 클레오파트라 3세. 근데 자매인 클레오파트라 테아도 지 마음대로 합니다. 야, 진짜 무슨 말이냐면 이 당시 이 요한 힐카누스가 손잡으려고 했던 이집트의 상황이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줄을 잘못 잡은 거죠. 근데 결국 그렇게 이집트랑 형식적으로 동맹은 맺었는데 얼마 후에 정말 걱정했던 대로 셀레우코스의 안티오코스 7세가 쳐들어 내려옵니다. 근데 이집트는 상황이 이래. 도와줄 수가 전혀 없죠. 혼자 그 군대를 다 막아서야만 했고 당연히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패배를 하고 사실상 다시 조공을 바치기로 하게 되죠. 조공을 바친다는 말은 속국이 된다는 말인 거고. 그러니까 잠깐 시몬 때 완전한 어떤 독립을 쟁취했던 것 같았는데 바로 그의 아들 때였던 요한 힐카누스 때 다시 상황이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상황이 좀 어렵. 근데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거죠. 네. 계속 보지만 이 마카비 왕조 또는 마카비 투쟁에 보면 정말 죽을 지경에 처할 때 어디선가 이렇게 구멍이 계속 나타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자, 그렇게 안티오코스 7세가 이제 남부에 있는 유대 지역을 어느 정도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이집트는 이제 지금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바빠가지고 올라오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남쪽이 이제 안정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이제 남쪽이 안정됐으면 저 동쪽에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었던 파르티아가 벌써 가까이까지 왔지 않습니까? 저 파르티아를 제압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몰고 자기 형이었던 데메트리우스 2세를 사로잡기도 했던 파르티아를 공격하러 나서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약간 그 기록에 따라서 서로 설명이 다른데 팩트만 보면 안티오코스 3세가 7세가 네, 원정을 떠납니다. 네. 그런데 그 즈음에 데메트리우스 2세가 귀환합니다. 이 귀환의 성격을 두고서 책마다 설명마다 달라니까 남아있는 기록이 없어요. 저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이 교재에 쓴 것처럼 미트리다테스 쪽에서 안티오코스 7세가 공격을 하니까 이 데메트리우스 2세를 석방을 해가지고
석방을 하면 저쪽은 이제 왕이 갑자기 2명 돼버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균열이 생기고 분서 다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노리면서 상대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뭐 석방을 했다라는 설명이 하나가 있고, 이게 하나 유력한 설명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서 나왔던 것처럼 탈출을 시도하다가 드디어 탈출을 해서 도망쳤다는 설명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팩트는 이제 이 두 가지입니다. 원정하러 나갔고, 그 즈음에 데메트리우스 2세가 귀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얼마 후에 안티오코스 7세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에 관해서도 말은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있는데 뭐 정확한 건 우리가 예단은 할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후대 그냥 현대 역사 책 같은 데 봐도 이렇게 설명한 데가 있고 저렇게 설명한 데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안티오코스 7세가 힐카노스를 잔뜩 밟아놓는데 싸우러 나갔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왕이 누구로 바뀌자면 데메트리오스 2세로 바뀌게 됩니다. 상황이 이제 그렇게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 시기 셀레우코스 왕조에도 큰 급변이 생긴 거죠. 왕이 죽었으니까.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은 전에 있던 그 왕이야. 백성들이 이 데메트리우스 2세에 관하여서 대단히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았다라는 그런 설이 많이 있어요. 돌아온 데메트리우스 2세에 대해서. 쟤 뭐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 거죠. 안티오코스 7세는 뭔가 그래도 그쵸, 벌써 10년 전에 잡혀갔으니까. 여러분 10년 전에 대통령 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기억도 잘 안 나지 않습니까? 바로 떠오르지도 않지 않습니까? 네. 상황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별로 인기도 없고 돌아와가지고 생각해보십시오. 이게 적국에 잡혀가지고 1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지만 막 조롱당하고 온갖 막 모욕당하면서 살다가 돌아와가지고 다시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 사람이 정신이 제정신이겠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 굉장히 편집증적으로 변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다분히 높고 주변 사람들 계속 의심하고 뭔가 자기 마음대로 막 이것저것 막 명령에 대는 아마 그런 식으로 캐릭터가 변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도 백성들이 데메트리우스 2세를 별로 지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남쪽에 있던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요한이 숨 쉴 틈을 얻게 됩니다. 안티오코스 7세가 죽어버리고 데메트리우스 2세가 와서 어질어질합니다. 남쪽의 이집트도 어질어질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요한은 나름대로 살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사건이 일어났는데 요한에게 유리한 한 가지 더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게 뭐냐면 이 남부의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북부 쪽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벌써 부르고 있습니다. 남방왕인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북방왕인 셀레우코스 왕조에서 벌써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으니까 저쪽을 조금 더 약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약화시키는데 최고로 좋은 건 뭐냐면 반란입니다. 적진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당연히 힘이 약화될 테니까 이번에 머리를 쓴 거죠. 자, 지금 셀레우코스 왕조의 그래서 죽은 안티오코스 7세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알렉산드로스 2세라는 인물을 앞세웁니다. 네? 뭐라고요? 맨날 자기 주장. 그죠? 근데 뭐, 주장하는 사람이잖아요.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네, 누군지 알 수가 없죠. 네. 진짜인지 아닌지 뭐 유전자 검사를 해볼 수가 없으니까. 가만 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데메트리우스 2세랑 안티오코스 7세는 형제잖아요. 네. 7세는 형제잖아요. 그 위에 누가 있습니까? 데메트리우스 1세. 네. 자, 이제 막 내려서도 그리고 막 위로도 그리고 막 네,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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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잖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데메트리우스 형이 왕이 됐다가 동생이 왕이 됐다가 다시 형이 왕이 됐는데 이 과정이 조금 껄쩍지근해. 네, 껄쩍지근해. 그러니까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안티오코스 7세의 아들로 주장하는 알렉산드로스 2세. 왜 2세일까요? 앞서서 발라스도 알렉산드로스라는 이름이 있었으니까 뭐 어렵지 않습니다. 1세, 2세는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나왔으면 네, 그 다음 숫자를 부르는 겁니다. 자, 알렉산드로스 2세를 앞세우고서 프톨레마이오스 8세가 사실은 북쪽으로 막 치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북쪽으로 쭉 치고 올라와가지고
시리아 이 북부 쪽에서 싸움을 딱 벌입니다. 누구랑 누구랑요? 데메트리우스 2세랑 알렉산드로스 2세랑 싸움을 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집트의 힘을 업은 알렉산드로스 2세가 이깁니다. 그래서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사실 위긴 한데 팔이 짧아가지고 더 이상 못 그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안티오크고 여기 다마스커스인데 네.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알렉산드로스 2세와 한 팀은 안티오크를 중심으로 한 팀은 다마스커스를 중심으로 각각 다스립니다.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 셀레우코스 왕조가 두 쪽 난 거죠. 반으로 쪼개지게 된 거죠. 네. 상황이 이제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름 프톨레마이오스 8세의 계략이 성공을 하게 된 거예요. 적을 둘로 쪼개지게 만들었으니까. 예. 그래서 데메트리우스 2세가 결국 얼마 후에 죽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제 죽습니다. 다마스커스를 다시 탈환하기 위해서 공격했다가 데메트리우스 2세가 결국 거기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데메트리우스 2세의 부인이 누구냐? 누굽니까? 그렇죠. 네. 데메트리우스 세와 클레오파트라 테아. 테아는 어디 출신? 네, 이집트 출신입니다. 네, 이집트 출신인데 사실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다. 네, 다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테아는 지금 가만 보십시오. 두 번째 결혼했던 남편인데 잡혀가서 동생이랑 결혼했다가 동생이 죽고 다시 돌아왔어. 그래서 부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부인이 됐어요. 네. 네. 그런데 데메트리우스 2세가 죽어버리고 그러면 그 뒤를 누가 이어야 되냐면 그 아들들이 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재 보시면 아들이 누구냐면 셀레우코스 5세입니다. 이거 이렇게 그리지 말까요? 좀 더 재밌게 그려볼까요, 이거? 자, 우리는 이거 그릴 수 있습니다. 네. 네? 뭐라고요? 꼬아서요. 네. 추천하지 못했어요. 자, 모든 일은 어디서 발생하냐면 안티오코스 3세에게서 발생합니다. 네, 이 사람 별명이 누굽니까? 안 3세, 그죠? 대왕. 이 사람 뒤를 이어 왕이 된 게 셀레우코스 4세입니다. 네, 셀레우코스 4세입니다. 그런데 셀레우코스 4세 때 하면 원래 그의 아들이었던 데메트리오스 1세가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안티오코스 4세가 왕이 되죠. 네. 이때부터 모든 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셀레우코스 4세 계열과 안티오코스 4세 계열이 이제 서로 막 치고받고 하면서 이제 막 서로 왕이 누가 오르냐 누구 싸우게 되잖아요. 안티오코스 4세가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5세. 그렇죠. 안티오코스 5세가 왕이 됩니다. 근데 어린 아들이었죠. 그래서 돌아온 데메트리오스 1세가 다시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위가 누구에게 이어지냐면 데메트리오스 2세에게 이어집니다. 그러자 안티오코스 4세의 또 다른 아들을 자칭했던 누굽니까? 네. 발라스, 네. 알렉산드로스 1세가 네. 왕위에 이제 또 오르게 되죠. 네? 네, 벌써 지지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알렉산드로스 1세가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서 발라스가 데메트리오스 2세를 조금 몰아내는 데까지 성공을 하죠. 네, 그렇게 몰아내는 데까지. 근데 죽진 않습니다. 다시 좀 이따 살아서 부활해서 돌아오게 되죠. 네, 그죠? 네. 결국 이제 알렉산드로스 1세가 프톨레마이오스 힘을 얻어가지고 권력을 얻었는데 프톨레마이오스 6세랑 싸웠어요. 그래서 프톨레마이오스 6세가 이번에 데메트리오스 2세를 지지하게 되면서 알렉산드로스가 그냥 도망가서 죽게 되어버린다고 했잖아요. 데메트리오스 2세가 이제 왕위에 쭉 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제 조금 더 영향력을 북쪽으로 이제 발휘한다고 했었죠. 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쪽에서 이제 한번 먹었으니까 이쪽에서 다시 나타나야겠죠. 누가 나타납니까? 6세. 안티오코스 6세는 아주 어린애였다고 했어요. 아주 어린애에서 이거 사실은 누가 이끄냐면 디오도토스 트리폰이 이끈다고 했죠. 이러면서 안티오코스 6세를 트리폰이 죽이면서 이쪽 계열이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예. 그리고 트리폰과 데메트리오스 2세가 싸우는데 누가 이기냐면
데메트리우스 2세가 이기게 되죠. 그래서 트리포는 그냥 한 번 갑자기 나왔다가 싹 사라져버리게 되고. 그래서 데메트리우스 2세가 왕을 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잡혀가 버리니까 그의 동생이었던 안티오코스 7세가 왕이 되고. 그런데 오늘 보신 것처럼 7세가 이제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네. 이걸 조금 더 주시면 돼요. 네. 안티오코스 7세가 왕이 되고, 근데 오늘 보신 것처럼 안티오코스 7세가 죽고 데메트리우스 2세가 왕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안티오코스 7세의 후손을 자칭하는 알렉산드로스 2세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겨우 두 개의 왕가로 나눠져 가지고 싸우는 게 드디어 안티오코스 6세가 죽으면서 끝나나 싶었는데 이때가 되니까 다시 이번엔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사람이 자기의 경쟁자가 될 만한 왕족들을 자꾸 죽이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역사가 이제 보여주는 거죠. 네. 아무튼 그걸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알렉산드로스 2세가 막 나타난다고 해서 알렉산드로스 2세랑 데메트리우스 2세가 서로 이제 대립하다가 이제 서로 지금 양쪽에서 두 개 정부가 세워진 거예요. 한쪽은 다마스커스 정부고 하나는 안티오키아 정부고 안티오크 정부고. 데메트리우스 2세가 죽으니까 누가 왕위에 오르냐면 네, 셀레우코스 5세가 되겠습니다. 네, 셀레우코스 5세가 왕위에 오릅니다. 엄마가 누구냐면 테아입니다. 가만 보니까 테아는 이제 이쯤 되면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몇 살에 시작했는지, 꽃다운 나이에 뭐 16, 17살에 이제 결혼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시간이 오래 지났고 산전수전 다 거치면서 이제 정치적인 면에서 달고 다른 이제 어떤 그런 아주 노련한 여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셀레우코스 5세의 아들을 왕위에 앉혀놨는데 사실상 실권은 누가 갖고 있냐면 어머니였던 클레오파트라 테아가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쥐락펴락합니다. 그런데 셀레우코스 5세가 자기도 이제 나름 컸는데 엄마가 자꾸 이거라 저거라 하면서 엄마가 자기가 왕인 것처럼 막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불쾌해가지고 왕위를 나에게 넘기라고 어머니한테 얘기했더니 클레오파트라 테아가 셀레우코스 5세를 죽여버립니다. 네, 죽여버립니다. 네? 그리고 누구를 왕위에 세우냐면 데메트리우스 2세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몇 세입니까? 안티오코스 8세죠. 네, 그렇죠. 네. 또 다른 아들이었던 안티오코스 8세를 다스립니다. 8세를 세웁니다. 둘째 아들을 세운 거예요. 이제 큰 아들이 말 안 들으니까 얘 그러면 너 그냥 죽어. 그러고서 둘째 아들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 둘째 아들도 형이랑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왕인데 엄마가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이제 엄마가 자기가 마음대로 다 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만 해야 되고 막 허수아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또 반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테아가 이번에도 그래? 그럼 너 말고 다른 왕 세우지 마 하면서 이 안티오코스 8세를 죽이려고 시도를 했는데 여기서 발각이 되고 실패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번에는 안티오코스 8세 쪽에서 되치기로 테아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왕권을 장악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시기에 한동안 10몇 년 동안은 누가 실질적으로 이 셀레우코스 왕조의 왕이었냐? 테아가 왕이었던 거죠. 클레오파트라 테아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상황도 이 시기 비스무리하게 이제 변해갑니다.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프톨레마이오스 8세의 아들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9세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 10세 둘을 놓고서 클레오파트라 3세가 저울질을 합니다. 이쪽은 그래도 죽이지는 않습니다. 자기는 둘째 아들을 세우고 싶은데 파라오를 세우고 싶은데 다들 주변에서 그래도 맏아들을 세워야 된다고 막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맏아들이었던 프톨레마이오스 9세를 파라오로 세웠는데 자꾸 마음에 안 들게 해. 그러니까 거봐 얘 아니잖아 싶어가지고 얘를 쫓아내고서 그 동생이었던 자기가 원래 좋아했던 프톨레마이오스 10세를 이제 왕위에 앉힙니다. 그런데 얘도 보니까 얘도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에이 형만 하나 없으니까 형을 다시 데려와 볼까 그래서 걔를 다시 데려옵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 앉혔다가 한 손에는 큰아들 한 손에 작은 아들 앉혀놓고서 사실상 이 클레오파트라 3세가 이집트를 지배하게 되는 시기가 딱 이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부 왕국의 자매야 그것도 심지어 핏줄도 같다. 자매인 프톨레마이오스 6세랑 클레오파트라 2세 사이에 태어난 이 두 명의 클레오파트라는 여성이 이 시기 남부왕국, 진짜 이 시기에 남부왕국이면 이집트부터 이 시리아 전역까지 다스리는 엄청난 그 땅을 두 여자 자매가 쥐락펴락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누구에게 유리하겠습니까? 우리의 요한 힐카누스가 드디어 세력을 다시 회복시킬 저로의 찬스를 얻게 되는 겁니다. 남북 막 자기들끼리 다들 막 시끌벅적하니까
그쵸? 그래서 46페이지 하단부에 보십시오. 이 틈을 열어서 요한 힐카누스가 다시 독립에 성공합니다. 독립에 성공했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조공 이제 안 바치게 됐다는 얘기죠. 조공 이제 안 바쳐. 이제 우리대로 살 거야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설에 따르면 이 힐카누스의 꿈이 있었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원대한 꿈이었는데 온 세상을 다 정복해서 모든 사람을 유대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게 이 힐카누스의 꿈이었답니다. 모든 사람을 정복해서. 그래서 활발하게 이제 정복 사업을 시작을 하죠. 이 시기에 그러니까 위아래 남쪽 북쪽 다 손댈 수 없었기 때문에 유다로서는 그러니까 이 하스모니안 왕조로서는 여기저기 이제 힘을 뻗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시기에 가장 먼저 공격했던 도시가 메드바라는 곳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도시였는데요. 이 도시가 6개월간의 포위를 끝에서 이제 함락되는데 이 메드바가 어디 있냐면 아까 그려줬던 지도 가운데서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이 동쪽으로 올라가는 이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이 왕의 대로를 위에 있었던 도시가 메드바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으면 저 도로를 장악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장악함으로써 정보 또 그리고 물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요충지였습니다. 그 다음 공격했던 곳이 뭐냐면 스키토폴리스라는 곳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벳산이라고 나오는 도시인데요. 이 시기에 이제 스키토폴리스라고 이제 불립니다. 여기 역시 이 스키토폴리스 역시 여기에서 그 도로가 동서로 동서남북으로 여기저기로 뻗어나가는 그런 도시였어요. 스키토폴리스 역시. 그러니까 요충지였던 거죠. 거기를 제압하면 가나안 북부 지역을 상당히 이제 장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역시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격했던 곳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이었습니다. 자,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4장 19절 20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있었던 곳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과 사마리아 지역을 구분하셔야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는 여기 있습니다. 조금 더 북쪽이다. 여기가 사마리아입니다. 여기 예루살렘이고. 사마리아 지역하면 그냥 유대인 중부 지역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이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마리아는 사마리아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사마리아라는 도시 자체는 물론 이때 당시에는 이제 나중 가면 다시 요새도 세워지고 뭐 이제 다시 활발히 되는데 한동안 그게 좋게 받지 못해. 오히려 이 시기에 더 중심됐던 도시는 사마리아 바로 동쪽에 있었던 세겜이라는 도시입니다. 세겜이라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세겜이 어떻게 생겼는 줄 아십니까? 세겜이 지도로 보면 등고선입니다. 등고선까지 그립니다. 이제 우리 네. 여기가 세겜입니다. 네, 여기가 세겜입니다. 네. 그러니까 서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고 여기 가면 사마리아가 있고 그리고 해안까지 빠지는 도로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그 이제 그 길이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죠. 여기가 세겜이. 네. 세겜이 이제 양 산 사이에 끼고 이제 저 산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예전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에게도 성전이 하나 있어야겠다라고서 누구에게 요청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교재에 나오는데. 네.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요청했습니다. 진짜 옛날이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이렇게 언제입니까? 삼가니까 벌써 지금 진짜 기억 안 나는 거. 네. 저 이해합니다. 네. 네. 교재 만든 사람이나 기억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알렉산드로스에게 요청해서 우리에게 신전을 짓고 싶다라고 뭐 했다고 뭐 그런 얘기가 거기 있었잖아요. 실제로 역사는 아마 그 이후에 좀 지어진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전이 그리심산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힐카누스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완전히 병합하면서 여기에 또 다른 신전이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하면서 그 신전을 전격적으로 파괴해버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이 산, 저 산 얘기 나오는 게 바로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로서는 자기들만의 성소를 완전히 파괴한 저 유대인들, 이때부터 아주 감정의 골이 아주 깊어진 거죠. 그런 거죠. 이제 쪼쪽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비유는 하지 맙시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감정이 대단히 상해지게 만든 것이 바로 그 성전 파괴,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 파괴였거든요. 바로 이제 그 사건을 누가 일으켰느냐? 요한 힐카누스가 일으켰다라는 것이죠. 이거 나중에 이제 뭐냐가 요한 힐카누스 1세인지 요한 힐카누스 2세인지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짜증나시겠죠? 네. 그럼 되면 안 됩니다. 네. 자, 그렇게 이제 북쪽을 장악을 합니다. 자, 가만 보시죠. 동쪽 장악하고, 북쪽을 장악하고. 그럼 이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남쪽을 장악해야죠. 여기 누가 있습니까? 이두메족이 있죠. 네. 이두메족이 있죠. 아버지의 원수. 아버지를 죽였던 프톨레마이오스 그 출신. 냅다 공격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가서 이두메족을 굴복시키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제안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니들 이 땅 다 버리고 저기로 원래 니네 살던 곳으로 다 내려갈래? 아니면 여기 계속 살면서 우리 통치에 순응할래? 어느 쪽을 선택하겠습니까? 순응해야지, 그죠? 네, 이쪽 먹고 살만하니까 이쪽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아라비아 북쪽에 뭐 있습니까? 삭막하고서. 여기는 그래도 먹고 살만하니까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단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요청을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고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거 앞서서 한번 나왔었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저기 다니면서 할례를 강요했다고 나왔죠. 근데 여기서 요한 힐카누스가 이두메족을 전격적으로 병합하면서 그 사람들 전체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이두메족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제 그럼 우리도 유대인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훗날 아주 큰 일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이 되는 거죠. 요한 힐카누스로서는 정복하는 곳마다 똑같은 명령들을 합니다. 할례를 행하고 명령을 지켜라. 그래야 아까 얘기했죠. 요한 힐카누스의 꿈이 뭐라고요? 온 세상을 정복해서 모두 다 유대인으로 만드는 거. 이게 힐카누스의 꿈이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뭐 할례 행하고 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막 한 거. 자기는 그냥 그 생각을 갖고서 계속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아주 놀라운 일이 나중에 이제 발생하게 되죠. 이게 126년부터 108년경까지, 그러니까 약 20여 년 동안 통치하면서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고, 동쪽, 북쪽, 남쪽까지 한 20여 년에 걸쳐서 서서히 영토를 넓혀갑니다. 그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십시오. 이게 이제 뭐 국경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국경이 그려져 있다는 건 아니고, 그 정도의 이제 영향권이 이제 그렇게 확 퍼져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정도 영향권이면 거의 다윗 왕국의 영향권과 거의 흡사할 정도입니다. 특히 남북왕국 분열된 이후에 남한국은 이 정도로 넓은 땅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영토를 크게 북쪽까지 확장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확장을 하려면 군대가 필요한데 유대인들 안에서 군대를 그만한 걸 마련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냐면 교재 나오는 것처럼 외국 용병들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합니다. 근데 용병들이니까 싸우고 나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세금을 막 걷어내지 않으면 다른 데서 돈을 얻어내야 되는데 이때 그가 무엇을 하냐면 유다의 역대 왕실의 묘지를 도굴을 합니다. 네. 도굴을 해서 함께 묻혀있던 그 부장품들 같은 것들을 이제 도굴을 해서 그것으로 이제 금료를 지불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중으로 유대의 어떤 경건한 파들, 경건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불쾌한 일인 거죠. 하나는 이방인들을 끌고 들어온 것만 해도 이건 대단히 부정한 일인데 그 사람들에게 돈을 내려고 자기 유대 왕실의 뭐 그 무덤을 도굴하고 막 이런 일까지 저질러 진짜 쟤는 나쁜 놈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앞서서부터도 이미 어느 정도 반감을 갖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정통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나면서 요한 힐카누스 때를 지나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는 세력들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요한 힐카누스도 그쪽에서 그렇게 나오니까 그래 그럼 나도 너네 싫어하면서 자기 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왕국 안에 여당과 야당이 생겨버리게 된 거죠. 뒷장 넘겨보시죠. 그래서 이 시기에 적어도 유대 가운데 3가지 이상의 분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요한 3가지 분파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먼저 사두개파입니다. 사두개파는 고위 성직자 또는 귀족 계층들, 돈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사두개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라고 해서 막 가서 무슨 증명서 만들어주고 이 사람을 사두개파로 인정한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네. 그냥 느슨한 모임인 겁니다. 네. 그 사람을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돈 많으니까 지금 이대로가 좋은 거죠. 네. 보수적이죠. 현상 유지파한 겁니다. 예전에 여러분 IMF 사태 때 우리나라 몇몇 그 사람들, 네.
이득 엄청 본 사람들 있지 않았습니까? 아십니까? 예, 굉장히 이득 많이 본 사람들. 그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술 마시면서 건배하면서 뭐라고 외쳤답니까? 지금 이대로 하면서 막 짱짱하면서 막 땅값 올라가고 뭐 올라가니까 그랬다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어떤 헬레니즘 어떤 그런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왕 어떤 권력자들 쪽에 이제 적극적으로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죠. 현실주의자, 현상유지파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제 이 사람들과 조금 결이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의 기원이 누구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시딤입니다. 하시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율법 준수에 아주 정확하게 어떤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하위 제사장들, 하위 계급의 제사장들, 숙련공들, 그리고 소규모 자영농,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이 사람들이 율법에 아주 충성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직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직업이 아닙니다. 바리새인 직업 다양합니다. 제사장도 있고, 뭐, 이 수공업자도 있고,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상인도 있고, 다 바리새인입니다. 누가 바리새인이냐면 일상의 삶에서 율법을 준수하며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그 특정한 자기의 규정들에 따라서 엄격하게 그걸 지키며 사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니까 일반 백성들은 그렇게까지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거지. 아, 바리새인 지나가면 막 존경하고 막 뭐 갖다가 주고 막 하면서 그런 것들을 호의를 많이 이제 보이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현실 권력에 대해서 비판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율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과 많이 대립적인 입장에 종종 섰다는 건데 늘 대립했던 건 아닙니다. 많은 경우 둘이 별로 구별되지 않았던 것 같은 시대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 건을 두고서 크게 이제 분열하죠. 후에 이제 열심당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신약시대에 이제 나오는데 아마 그 사람들도 이 바리새파 전통 가운데 한 분파가 아닌가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왜냐면 기록이 워낙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에세네파입니다. 이 사람도 아마도 하시딤의 또 다른 분파가 아닌가 싶은데 뭐 그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죠. 바리새파 같은 경우는 그래도 현실에 대한 어떤 그 개혁 막 이런 의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이 에세네파 같은 경우는 이 생은 글렀어, 이번 생은 글렀어 하면서 아예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뭐 틀린 거 고치기보다는 그냥 우리끼리 와서 우리끼리 거룩하게 잘 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동굴에 살았다라고 동굴에 뭐 공동생활, 집단생활 했을 거라고 이제 추정들을 많이 하는데 모두가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도시, 죄악의 근원인 도시로부터 멀리 떨어지는 거에서는 공통적입니다. 시골에 가서 조용히 평화롭게 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요한 힐카누스는 누가 요한 힐카누스를 지지했겠습니까? 사두개파가 지지한 거죠. 누가 반대했겠습니까? 네, 누가 신경도 안 썼겠습니까? 에세네파인 거죠. 예. 자,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요한이 바리새파 쪽 사람들에게 나름 호의적이었는데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한 반발이 너무너무 심해지니까 바리새파가 이제 척을 지게 되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자기 편을 쓰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열심히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영토를 크게 확장시켰던 요한 힐카누스, 기원전 104년 세상을 평온하게 떠나고 권력은 그의 아들이었던 아리스토블루스에게 이어집니다. 나중에 아리스토블루스가 한 명 더 나와요. 아리스토블루스 2세. 그래서 이건 아리스토블루스 1세인데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요한 힐카누스의 활발한 업적. 여기에는 뭐가 배경에 깔려 있었다는 겁니까? 남북이 아니라 왕조들이 내분. 그렇죠.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셀레코스 왕조 북쪽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내부 극심한 분열 때문에 여기에 신경 쓸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묘하게 타이밍들이 이제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활약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자,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 시기 주요 세계사 연표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2년 시몬이 대제사장 겸 지도자 총사령관이 되죠. 그리고 123년 로마가 가이우스 그라쿠스의 토지개혁법을 제출을 합니다. 이게 이제 뭐냐면 제1차, 2차 포니 전쟁, 그리고 3차까지 하면서 아예 멸망시켜버렸죠. 거치면서 로마 영토가 대단히 커집니다. 네. 오랜만에 지중해 서쪽 한번 그려볼까요?
네, 이거 지금 계보 여러분 직접 쓰실 수 없어도 상관없는 겁니다. 네, 이거 못 쓴다고 해서 왜 나는 이거 안 떠오를까 막 자책하거나 자괴감 느끼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런 거 전혀. 우리나라 왕국이 기억. 네, 전혀 자괴감 느끼실 필요 없습니다. 네. 자, 이탈리아, 시라쿠사, 북아프리카 쪽이 이제 스페인 쪽이죠. 포에니 전쟁 거치면서 로마의 영토가 이 본토를 떠나서 거의 이쪽을 다 지배하게 됩니다. 이쪽은 이제 동맹국이었던 마우리타니아 왕국이 좀 있었고, 네, 여기까지. 이게 다 로마 땅이 돼버립니다. 엄청나죠. 네. 네, 여기 뭐 사르데나 섬도 있고 뭐 조그만한 섬들도 있지만요. 그러니까 로마 본국의 해외에 새롭게 얻은 땅을 이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가 당연히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누가 가졌겠습니까? 1번 귀족, 2번 평민. 누가 가졌을까요? 그렇죠. 귀족들이 갖는 겁니다. 네. 평민들은 뭘 압니까? 예. 밖에 나가본 사람이 많이 뜯어먹는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럼 귀족들이 여기로 가서 직접 자기가 가서 뭐 농사 짓습니까? 땅, 난 5만 평이다. 열심히 농사 지어야지 막 그랬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저기를 아주 넓은 농장을 만듭니다. 그래서 대규모 농장을 만들면 여러분 생산비가 단가가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한 번에 여러 번 지으면. 본토에 사는 소규모 자영농들은 땅도 좁고 직접 자기가 일해야 되는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경작한 그 대규모 농장에서 들어오는 것과 가격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본토에 사는 그 자영농들이 몰락합니다. 완전히 다 몰락해버립니다. 밀을 사도 시라쿠사나 이 카르타고 쪽에서 들어오는 밀값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몇 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이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본토에 있는 사람들이 자영농이 싹 다 몰락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땅이라도 팔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일단 사긴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영농들이 가지고 있는 땅들마저 누구 손으로 들어가냐면 귀족들에게 다 들어가 버려요. 이게 예. 상황이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땅도 없이 할 수 있는 건 몸밖에 없잖아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라틴어로. 네. 가진 건 몸밖에 없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돈 없으면.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가요. 그 도시로 가야죠. 오늘날이나 예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 몰려드는 거예요. 로마의 이 무산 계급들, 가진 건 몸밖에 없는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로마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웅성웅성 되면서 불안해지겠죠. 여기저기서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가만 보면 안 되겠고 이걸 개혁을 했고 서둘러 이걸 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그라쿠스 형제입니다. 형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랑 그의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 바뀌었나? 티베리우스가 형일 겁니다. 두 명의 그라쿠스 형제가 이 사람도 귀족이에요. 평민 아니에요. 아주 유구한 귀족 가문인데 귀족 가문의 자제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평민들의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평민파의 수장이 되어서 법안을 제출한 거. 그게 이제 토지개혁법입니다. 근데 이 토지개혁법이 완전 온건합니다. 로마 본토에서 원래 이제 땅은 국가 소유의 땅인데 이제 개인 소유의 땅은 건드리지도 않아요. 사적 소유는 건드리지도 않고 원래 국가 소유의 땅들이 새롭게 얻은 땅은 대부분 국가 소유거든요. 뭐 누가 개인이 먹을 수 있는 공원을 세운 게 아니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귀족들이 차지했냐면 국가로부터 그걸 임대받는 거예요. 근데 임대받는데 그 기간이 수십 년이고 심지어 상속까지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제출한 건 뭐냐면 지금까지 했던 것은 그대로 인정하되 상속은 인정하지 않고 임대 기간을 조정하고 뭐 이런 식의 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온건한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그런데 귀족들이 이걸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것도 난 못 받아들이겠다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두 명의 형제가 다 죽습니다. 맞아 죽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사실 몰라요. 어디 강바닥에서 발견되고 막 죽은 채로 막 하는 한 명 거의 구타당해서 죽고 형은 구타당해서 죽고 막 그러면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귀족파와 평민 사이에 아주 치열한 그 갈등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왜 이걸 설명하느냐? 이때 로마는 동쪽으로 신경을 못 쓸 수밖에 없다. 귀족과 평민들 사이 아주 치열하게 이렇게 하면서 동쪽에 지금 손을 그게 참 못 대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게 바로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떠올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기원전 100, 네.
질문 있으시죠? 그라쿠스 형제가 엄마가 다른 사람이 보석 자랑할 때 자기 아들 둘 자랑. 그렇죠. 네, 바로 그 엄마입니다. 그 엄마입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엄마가 누구냐면 예전에 그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의 딸인가 그렇습니다. 아, 진짜 명문 귀족 가문에 네, 귀족 정신을 갖고 있는 진짜 귀족 정신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든 다 뜯어먹겠다가 아니고 저 사람들 힘드니까 우리가 가진 거 떼어서라 저 사람 좀 도와주겠다 이게 그죠?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로마에서 나온 말 아닙니까? 네.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117년에 프톨메아스 8세가 여러분 재밌는 일을 했는데 인도의 원정대를 파견합니다. 네. 인도에 이제 배 타고서 그 홍해 따라서 쭉 나와가지고 인도양 건너가지고 인도에까지 이 원정대를 보내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는데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104년 요한 힐카누스가 사망하죠. 저희 동양은 어땠느냐? 141년에 그러니까 시몬이 대제사장 겸 지도자 겸 총사령관이 됐을 때쯤에 한 나라의 새로운 황제가 올라옵니다. 그게 바로 무제입니다. 한무제라고 부르죠. 한무제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중국에서 가장 사랑하는 황제 가운데 한 명이라고. 장건이 얼마나 한 나라의 기업인데 장건 왜 갔습니까? 서역 거기 네. 홍어 때문에 그 서역하고 이렇게 뭐라고. 네, 누굴 만나러 갔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뭐 기억 못해도 뭐 어떻습니까? 뭐 월지족인데 뭐 월지족 모르면 어떻습니까? 네, 뭐 네. 월지족이 나중에 쿠샤 왕조까지 세우면서 아주 그쪽에서 난 안 가, 나 여기서 잘 살고 먹고 사는데 못 따라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여기 돌아왔는데 그래서 혼자 이제 싸워야 되는데 이겼습니다. 이때 아주 위대한 장군이 나왔던 거죠. 곽거병이라고 불렸던 아주 위대한 장군이 활약을 해서 결국 흉노를 아주 매우 압박해서 밀어내버리는 사건. 그러니까 한나라의 힘이 굉장히 강해지는 그런 사건이죠. 그리고 111년에 자 이거 그렇게 사실 세계사적으로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 교재가 이 베트남에 있는 데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네. 한나라의 남쪽에 보시면 여러분 중국이 네, 이제 동양 지도까지네 우리 참, 네, 참 별거 다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렇게 네. 목사님 하시는 것이 노력만 해요. 네, 뭐 이제 일본 하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중국 아닙니까? 중국의 남서부 지역이 여기가 이제 예전에 삼국지에 나온 여기 이제 남만이니 뭐 이제 그런 동네거든요. 네. 여기에 예전에 나라를 하나 세웠다고 했잖아요. 남월이라고. 네. 이거 세운 초대 왕 이름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네. 그리고 연예인 이름이랑 똑같은데 조타라고. 네. 네, 조타라고. 남월.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남월. 못 들어보셨습니까? 이거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네, 월남이 되죠. 네. 이게 오늘 베트남 이름의 기원입니다. 남월이. 네, 남월이. 그래서 남비엣이거든요. 남비엣. 네, 남비엣. 이 남월이 독립해 있었는데 한나라가 그동안 계속 눌리고 있었으니까 흉노에게 눌리고 뭐에 눌리고 있었으니까 근데 흉노 이제 드디어 물리치고 한나라가 힘을 쫙 뻗었으니까 이제 남월 너네도 가만두면 안 되겠네 너네도 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남월을 결국 멸망을 시키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래서 한나라 이제 군을 세우게 되는데 이 남월의 남쪽이 오늘날 북베트남 쪽에 해당하는 지역이죠. 네. 보이지 않습니까? 인도차이나 반도. 네, 이쪽 내가 여기 인도네시아 밑에 있고 바로 여기가 이제 인도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땠느냐? 129년에 기원전 129년에 고조선의 우거왕이 즉위합니다. 이 우거왕이 고조선 마지막 왕이죠. 근데 이때 고조선도 제법 힘이 세력이 컸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좀 한나라가 쪼그라져 있는 사이에 고조선이 여기저기 세력을 이렇게 확장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민족들에게 위협을 줬다라고 했잖아요. 이 시기 이제 고조 우거왕이 올라가지고 꽤 이제 세력을 확장하면서 큽니다. 여러분 이 고조선의 남쪽에 어떤 세력이 있었습니까? 남쪽에 지인이라고 부르는 세력이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조선이 있었고, 네. 근데 이 지인이 한나라랑 교역을 하고 싶은데 조선이 가운데서 막고서 이걸 우리를 통과하고 통행세를 내고 뭐 하지 않으면 안 시켜줄 거야라고 막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나라가 야 너네 그러지 말고 걔네가 와가지고 뭐 하고 싶다는데 시켜줘 했더니 싫어 우리 땅인데 해가지고 둘이 붙게 됩니다. 한나라랑 고조선하고 붙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고조선이 이깁니다. 한나라에서 몰고 뭐 철기병이고 뭐고 왔는데 고조선이 이깁니다. 막 한나라 패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어떻게 하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우거왕을 그냥 죽이자 해가지고 내부 협력자들을 통해서 자객을 보내서 우거왕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우거왕이 죽어버린 거죠. 거기서 다시 막 공격했습니다. 이제 누가 이겼겠습니까? 조선이 또 이깁니다.
네, 초실득입니다. 왕이 없는데. 네, 왕이 없는데 재상이었던 성기라는 사람이 이름이 좀 그런데 이 성기라는 사람이 재상이자 총 그 방어 사령관을 맡으면서 그걸 다 막아냅니다. 한나라의 군대를 또 다 막아냅니다. 그 한나라 이번 또 어떻게 하느냐? 안 되겠다. 제 성기도 죽여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또다시 내부 협력자, 그러니까 고조선이 나간 건 사실상 내부 협력자들 때문, 배신자들 때문인 거죠. 내부 협력자를 통해서 그 성기를 죽여버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결국 그 성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고조선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왕검성인데 이 성이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예. 결국 함락되면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한나라가 그 자리에 이제 뭘 설치합니까? 한사군이라고 불리는 그 성을 양랑군, 뭐 임둥군, 뭐 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한사군을 거기다 이제 설치하게 되는 시기. 이 시기에 요한 힐카누스가 죽었습니다. 네, 그렇게 시대적으로 연결이 되는 시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